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전자장치 훼손과 그 방지 대책 등에 관하여 장관님과 범죄예방 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자발찌 등 훼손 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큽니다. 야간 감독을 강화하고 음성통화 외에 영상통화를 통하여 고위험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감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경찰과 구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도 활성화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전자발찌 훼손자는 164명에 달했습니다. 올해에도 8월까지 13건의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바 브로커로 유명한 유모 씨도 지난 7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마모 씨가 16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8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이 전자발찌 절단 전에 1명, 절단 후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사건이 끊이지 않고 검거도 늦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직전인 9월 24일 서울 남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서 현황을 살폈습니다. 다른 보호관찰소와 마찬가지로 남부보호관찰소 현황도 인력과 예산이 열악해 보였습니다. 정원은 70명이고 현원은 66명인데 보호 인원은 1,600여 명이나 되었고 그중 전자감독 대상이 104명이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의 업무 상황이 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남부보호관찰소는 평일 야간 그리고 휴일 주 야간은 이 2명씩 2팀으로 5교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단 2명이 104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심야에 단 2명이 모든 감독 대상자를 감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경보음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즉시 현장 출동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음성통화를 통한 지도 감독을 하고 다음날 보호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 이탈이나 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해도 전화감독이나 다음날 출석 조치만을 취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경로를 이탈했거나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 전담 인력은 이를 어떻게 알게 되고 보통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호관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상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치 지역 관제센터에서 바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경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경보가 발생하면 관제요원이 즉시 대상자의 준수상 위반 사실을 확인을 하고 현장에 보호관찰관이 출동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보를 즉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럼 현장에 그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준수상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맡고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즉시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번 사건 이후에 저희가 인력 체계를 재정비해서 신속 수사팀을 전국의 13개 보호관찰소에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 경우에 음성통화만으로 확인하는 경우, 그리고 영상통화까지 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영상통화를 다 지금 하고 있나요? 영상통화를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미심쩍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실제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영상통화를 켜서
보호관찰관에게 그 현장을 보이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영상 통화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전부 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4월 감사원에서도 피부착자가 음성 통화를 하는 경우에 이제 거짓으로 진술하는 사례가 있으니 법무부는 영상 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요구를 2019년 4월에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강윤성도 영상 통화가 중간에라도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두 번째 범행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관님께서 혹시 영상 통화 관련한 감사원의 대책이나 관련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영상통화 감독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워낙 대상들이 많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위험자군에 대한 영상통화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최근에 이 전자발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의 초동수사 공조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윤성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찰은 강윤성의 상세한 전과 정보를 전달을 못 받았다, 이런 부분도 지적되고 있고요. 또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강윤성의 발찌 훼손 당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러 갔다가 내일 오라는 말고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과 법무부가 협조가 안 된 것이 문제가 있으니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찰에서 이제 제2의 강윤성을 원천 차단한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도주 사건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무부와 수사 공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자발찌 훼손 상황 발생 시 즉각 협조 책임 관서를 지정하고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도 개최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장관님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수사 책임 관서를 지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초동에 전자발찌 훼손과 같은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함께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 법무부와 경찰과 협의가 다 되신 내용인가요? 지금 대충은 돼 있고요. 앞으로도 제도화하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께서는 이 고위험 대상자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시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확대 활성화하시어 국민들께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